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 당신의 이야기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나 드라마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놀라울 정도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유행어처럼 번져나갔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와 무서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고 그것이 단순한 거짓말이나 의견 다툼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좀먹어가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려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사실 탄생한 지 85년이 넘은 제법 역사가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대중문화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랫동안 심리학계에서만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2010년대 중반부터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폭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미국 방언협회는 이 단어를 올해의 가장 유용한 신조어로 선정했고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는 2018년 가장 인기 있는 신조어 2위로 꼽았습니다. 급기야 2022년에는 저명한 메리엄 웹스터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가스라이팅을 선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의 뜻을 궁금해하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증거겠지요. 하지만 어떤 단어가 너무 자주 그리고 때로는 부정확하게 사용되다 보면 그 본래의 날카로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스라이팅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짚어보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이 기묘한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기원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심리학 용어들은 그 의미가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단어 자체만으로는 도무지 그 뜻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가스등이라니 이게 대체 심리적 조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임상적인 학술 용어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에서 파생된 관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38년 영국의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이 쓴 연극 가스등입니다. 이 연극은 당시 6개월간 공연되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곧이어 1940년 영국에서 그리고 1944년 미국에서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두 영화 모두 각국에서 고전의 반열에 올랐으며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각색되며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880년대 런던. 주인공은 잭 매닝엄과 그의 아내 벨라입니다. 벨라는 부유한 이모 밑에서 자랐지만 14살 때 이모가 의문의 살인을 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습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그녀는 10살 연상의 신사 잭을 만나 불같은 사랑에 빠지고 만난 지 단 2주 만에 청혼을 받아 결혼합니다. 부부는 벨라가 이모에게 물려받은 저택의 1층에서 살고 2층은 버려진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신혼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잭은 벨라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집과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내에게 어디 가는지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벨라는 어두운 집안에서 기이한 일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벽 속에서 나는 소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안을 밝히는 가스 등의 불빛이 이유 없이 스르르 어두워지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벨라가 불안에 떨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남편 잭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벨라에게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 그건 모두 당신의 상상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신의 정신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물론 잭은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이 원인이었으니까요. 그는 매일 밤 버려진 2층으로 몰래 올라가 과거에 자신이 살해했던 벨라의 이모가 숨겨둔 보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위층에서 가스등을 켤 때마다 집 전체의 가스 압력이 낮아져 아래층의 등불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벨라가 알게 할 수 없었기에 대신 그녀가 스스로의 감각과 판단력을 의심하고 마침내 스스로를 미쳤다고 믿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영화가 오늘날까지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이것이 자기의 성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가스라이팅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의자들이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도구들도 보여줍니다. 관계 초기에 폭발적인 사랑을 퍼붓는 러브바밍,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대를 고립시키는 행위, 그리고 관계의 제3자를 끌어들여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삼각관계 형성 같은 것들 말이죠. 영화 속에서 잭은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언어, 그의 눈빛,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벨라의 정신을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화가 멀쩡한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되고 스스로의 정신을 불신하게 되는지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연극 가스 등의 이야기를 통해 그 기원을 살펴보았으니 좀 더 명확한 정의를 내려볼까요? 미국 심리학회는 가스라이팅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식, 경험 또는 사건에 대한 이해를 의심하도록 조종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본래 이 용어는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거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만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훨씬 더 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 틀리는 것과는 더더욱 다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8 곱하기 7은 54라고 말했다면 그건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아마 그 사람은 구구단을 다시 외워야 할 뿐이겠죠. 조금 더 복잡한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의 연인이 약속보다 늦게 귀가하며 회사에 일이 많아 야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공동의 친구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이 함께 술집에 있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다가 들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 직면했을 때 당혹감이나 죄책감을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터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넌 정말 쪼잔하고 집착이 심하구나. 뭐가 문제길래 날 이렇게 감시하는 거야? 혹은 증거 자체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내가 감히 어떻게 라며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를 제기한 당신의 성격, 당신의 행동, 당신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습니다. 대화의 초점을 자신의 잘못에서 당신의 결점으로 교묘하게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람을 피우다 걸린 사람이 내가 나한테 소홀했기 때문에 내가 외로워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더 좋은 파트너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은 단 하나, 당신을 혼란과 자기의심의 늪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행동 패턴입니다. 그들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 모든 관계에서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특히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신도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 과정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출근하면서 배우자에게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봅시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쓰레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이 이 점을 지적하자 상대방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한테 그런 부탁 한 적 없잖아. 당신은 항상 뭘 그렇게 잘 잊어버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부탁을 안 했나? 내 기억력이 왜 이러지? 상대방의 확신에 찬 태도 앞에서 당신의 기억은 힘을 잃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단 한 번의 거짓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영혼의 잠식 과정입니다. 마치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스스로의 판단력과 기억력은 점점 더 불신하게 됩니다. 상황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 안 쓰레기통에서 사용한 콘돔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사실을 추궁하자 가스라이터는 분노하며 당신이 보지 않는 사이에 증거물을 몰래 치워버립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다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와서 봐. 아무것도 없잖아. 당신 대체 뭘 본 거야? 당신의 망상과 편집증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야. 명백했던 증거가 사라진 순간 당신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대화 녹음이나 사진 촬영으로 증거를 남기기 쉬워졌지만 가스라이터에게는 그런 증거조차 무용지물입니다. 그들은 증거를 들이미는 당신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정당한 분노마저도 스스로의 문제라고 여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난 것인데 가스라이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봐, 당신은 항상 그렇게 감정적이고 예민하게 굴지. 그게 바로 문제야.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거짓된 인식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문제 있는 자신을 떠나지 않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더 매달리게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묘한 학대이기 때문에 누구든 그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종종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며 조언을 해도 오히려 자신의 가해자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깊은 심리적 통제하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한 사람의 현실 감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파괴하며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폭력의 실체를 인지하는 것이 바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자신과 당신의 관계를 건강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 당신의 이야기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나 드라마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놀라울 정도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유행어처럼 번져나갔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와 무서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고 그것이 단순한 거짓말이나 의견 다툼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좀먹어가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려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사실 탄생한 지 85년이 넘은 제법 역사가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대중문화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랫동안 심리학계에서만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2010년대 중반부터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폭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미국 방언협회는 이 단어를 올해의 가장 유용한 신조어로 선정했고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는 2018년 가장 인기 있는 신조어 2위로 꼽았습니다. 급기야 2022년에는 저명한 메리엄 웹스터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가스라이팅을 선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의 뜻을 궁금해하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증거겠지요. 하지만 어떤 단어가 너무 자주, 그리고 때로는 부정확하게 사용되다 보면 그 본래의 날카로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스라이팅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짚어보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이 기묘한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기원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심리학 용어들은 그 의미가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단어 자체만으로는 도무지 그 뜻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가스등이라니 이게 대체 심리적 조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임상적인 학술 용어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에서 파생된 관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38년 영국의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이 쓴 연극 가스등입니다. 이 연극은 당시 6개월간 공연되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곧이어 1940년 영국에서 그리고 1944년 미국에서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두 영화 모두 각국에서 고전의 반열에 올랐으며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각색되며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880년대 런던. 주인공은 잭 매닝엄과 그의 아내 벨라입니다. 벨라는 부유한 이모 밑에서 자랐지만 14살 때 이모가 의문의 살인을 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습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그녀는 10살 연상의 신사 잭을 만나 불같은 사랑에 빠지고 만난 지 단 2주 만에 청혼을 받아 결혼합니다. 부부는 벨라가 이모에게 물려받은 저택의 1층에서 살고 2층은 버려진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신혼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잭은 벨라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집과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내에게 어디 가는지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벨라는 어두운 집 안에서 기이한 일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벽 속에서 나는 소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안을 밝히는 가스 등의 불빛이 이유 없이 스르르 어두워지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벨라가 불안에 떨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남편 잭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벨라에게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 그건 모두 당신의 상상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신의 정신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물론 잭은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이 원인이었으니까요. 그는 매일 밤 버려진 2층으로 몰래 올라가 과거에 자신이 살해했던 벨라의 이모가 숨겨둔 보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위층에서 가스등을 켤 때마다 집 전체의 가스 압력이 낮아져 아래층의 등불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벨라가 알게 할 수 없었기에 대신 그녀가 스스로의 감각과 판단력을 의심하고 마침내 스스로를 미쳤다고 믿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영화가 오늘날까지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이것이 자기의 성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가스라이팅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의자들이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도구들도 보여줍니다. 관계 초기에 폭발적인 사랑을 퍼붓는 러브바밍,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대를 고립시키는 행위, 그리고 관계의 제3자를 끌어들여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삼각관계 형성 같은 것들 말이죠. 영화 속에서 잭은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언어, 그의 눈빛,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벨라의 정신을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화가 멀쩡한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되고 스스로의 정신을 불신하게 되는지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연극 가스 등의 이야기를 통해 그 기원을 살펴보았으니 좀 더 명확한 정의를 내려볼까요? 미국 심리학회는 가스라이팅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식, 경험 또는 사건에 대한 이해를 의심하도록 조종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본래 이 용어는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거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만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훨씬 더 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 틀리는 것과는 더더욱 다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8 곱하기 7은 54라고 말했다면 그건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아마 그 사람은 구구단을 다시 외워야 할 뿐이겠죠. 조금 더 복잡한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의 연인이 약속보다 늦게 귀가하며 회사에 일이 많아 야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공동의 친구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이 함께 술집에 있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다가 들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 직면했을 때 당혹감이나 죄책감을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터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넌 정말 쪼잔하고 집착이 심하구나. 뭐가 문제길래 날 이렇게 감시하는 거야? 혹은 증거 자체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내가 감히 어떻게 라며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를 제기한 당신의 성격, 당신의 행동, 당신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습니다. 대화의 초점을 자신의 잘못에서 당신의 결점으로 교묘하게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람을 피우다 걸린 사람이 내가 나한테 소홀했기 때문에 내가 외로워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더 좋은 파트너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은 단 하나, 당신을 혼란과 자기의심의 늪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행동 패턴입니다. 그들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 모든 관계에서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특히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신도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 과정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출근하면서 배우자에게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봅시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쓰레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이 이 점을 지적하자 상대방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한테 그런 부탁 한 적 없잖아. 당신은 항상 뭘 그렇게 잘 잊어버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부탁을 안 했나? 내 기억력이 왜 이러지? 상대방의 확신에 찬 태도 앞에서 당신의 기억은 힘을 잃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단 한 번의 거짓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영혼의 잠식 과정입니다. 마치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스스로의 판단력과 기억력은 점점 더 불신하게 됩니다. 상황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 안 쓰레기통에서 사용한 콘돔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사실을 추궁하자 가스라이터는 분노하며 당신이 보지 않는 사이에 증거물을 몰래 치워버립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다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와서 봐. 아무것도 없잖아. 당신 대체 뭘 본 거야? 당신의 망상과 편집증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야. 명백했던 증거가 사라진 순간 당신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대화 녹음이나 사진 촬영으로 증거를 남기기 쉬워졌지만 가스라이터에게는 그런 증거조차 무용지물입니다. 그들은 증거를 들이미는 당신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정당한 분노마저도 스스로의 문제라고 여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난 것인데 가스라이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봐, 당신은 항상 그렇게 감정적이고 예민하게 굴지. 그게 바로 문제야.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거짓된 인식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문제 있는 자신을 떠나지 않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더 매달리게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묘한 학대이기 때문에 누구든 그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종종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며 조언을 해도 오히려 자신의 가해자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깊은 심리적 통제하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한 사람의 현실 감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파괴하며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폭력의 실체를 인지하는 것이 바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자신과 당신의 관계를 건강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 당신의 이야기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나 드라마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놀라울 정도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유행어처럼 번져나갔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와 무서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고 그것이 단순한 거짓말이나 의견 다툼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좀먹어가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려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사실 탄생한 지 85년이 넘은 제법 역사가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대중문화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랫동안 심리학계에서만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2010년대 중반부터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폭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미국 방언협회는 이 단어를 올해의 가장 유용한 신조어로 선정했고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는 2018년 가장 인기 있는 신조어 2위로 꼽았습니다. 급기야 2022년에는 저명한 메리엄 웹스터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가스라이팅을 선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의 뜻을 궁금해하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어떤 단어가 너무 자주, 그리고 때로는 부정확하게 사용되다 보면 그 본래의 날카로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스라이팅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짚어보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이 기묘한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기원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심리학 용어들은 그 의미가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단어 자체만으로는 도무지 그 뜻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가스등이라니 이게 대체 심리적 조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임상적인 학술 용어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에서 파생된 관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38년 영국의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이 쓴 연극 가스등입니다. 이 연극은 당시 6개월간 공연되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곧이어 1940년 영국에서 그리고 1944년 미국에서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두 영화 모두 각국에서 고전의 반열에 올랐으며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각색되며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880년대 런던. 주인공은 잭 매닝엄과 그의 아내 벨라입니다. 벨라는 부유한 이모 밑에서 자랐지만 14살 때 이모가 의문의 살인을 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습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그녀는 10살 연상의 신사 잭을 만나 불같은 사랑에 빠지고 만난 지 단 2주 만에 청혼을 받아 결혼합니다. 부부는 벨라가 이모에게 물려받은 저택의 1층에서 살고 2층은 버려진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신혼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잭은 벨라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집과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내에게 어디 가는지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벨라는 어두운 집안에서 기이한 일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벽 속에서 나는 소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안을 밝히는 가스 등의 불빛이 이유 없이 스르르 어두워지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벨라가 불안에 떨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남편 잭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벨라에게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 그건 모두 당신의 상상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신의 정신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물론 잭은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이 원인이었으니까요. 그는 매일 밤 버려진 2층으로 몰래 올라가 과거에 자신이 살해했던 벨라의 이모가 숨겨둔 보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위층에서 가스등을 켤 때마다 집 전체의 가스 압력이 낮아져 아래층의 등불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벨라가 알게 할 수 없었기에 대신 그녀가 스스로의 감각과 판단력을 의심하고 마침내 스스로를 미쳤다고 믿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영화가 오늘날까지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이것이 자기의 성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가스라이팅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의자들이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도구들도 보여줍니다. 관계 초기에 폭발적인 사랑을 퍼붓는 러브바밍,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대를 고립시키는 행위, 그리고 관계의 제3자를 끌어들여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삼각관계 형성 같은 것들 말이죠. 영화 속에서 잭은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언어, 그의 눈빛,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벨라의 정신을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화가 멀쩡한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되고 스스로의 정신을 불신하게 되는지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연극 가스 등의 이야기를 통해 그 기원을 살펴보았으니 좀 더 명확한 정의를 내려볼까요? 미국 심리학회는 가스라이팅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식, 경험 또는 사건에 대한 이해를 의심하도록 조종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본래 이 용어는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거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만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훨씬 더 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 틀리는 것과는 더더욱 다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8 곱하기 7은 54라고 말했다면 그건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아마 그 사람은 구구단을 다시 외워야 할 뿐이겠죠. 조금 더 복잡한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의 연인이 약속보다 늦게 귀가하며 회사에 일이 많아 야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공동의 친구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이 함께 술집에 있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다가 들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 직면했을 때 당혹감이나 죄책감을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터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넌 정말 쪼잔하고 집착이 심하구나. 뭐가 문제길래 날 이렇게 감시하는 거야? 혹은 증거 자체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내가 감히 어떻게 라며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를 제기한 당신의 성격, 당신의 행동, 당신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습니다. 대화의 초점을 자신의 잘못에서 당신의 결점으로 교묘하게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람을 피우다 걸린 사람이 내가 나한테 소홀했기 때문에 내가 외로워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더 좋은 파트너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은 단 하나, 당신을 혼란과 자기의심의 늪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행동 패턴입니다. 그들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 모든 관계에서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특히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신도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 과정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출근하면서 배우자에게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봅시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쓰레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이 이 점을 지적하자 상대방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한테 그런 부탁 한 적 없잖아. 당신은 항상 뭘 그렇게 잘 잊어버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부탁을 안 했나? 내 기억력이 왜 이러지? 상대방의 확신에 찬 태도 앞에서 당신의 기억은 힘을 잃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단 한 번의 거짓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영혼의 잠식 과정입니다. 마치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스스로의 판단력과 기억력은 점점 더 불신하게 됩니다. 상황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 안 쓰레기통에서 사용한 콘돔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사실을 추궁하자 가스라이터는 분노하며 당신이 보지 않는 사이에 증거물을 몰래 치워버립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다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와서 봐. 아무것도 없잖아. 당신 대체 뭘 본 거야? 당신의 망상과 편집증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야. 명백했던 증거가 사라진 순간 당신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대화 녹음이나 사진 촬영으로 증거를 남기기 쉬워졌지만 가스라이터에게는 그런 증거조차 무용지물입니다. 그들은 증거를 들이미는 당신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정당한 분노마저도 스스로의 문제라고 여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난 것인데 가스라이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봐, 당신은 항상 그렇게 감정적이고 예민하게 굴지. 그게 바로 문제야.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거짓된 인식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문제 있는 자신을 떠나지 않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더 매달리게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묘한 학대이기 때문에 누구든 그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종종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며 조언을 해도 오히려 자신의 가해자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깊은 심리적 통제하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한 사람의 현실 감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파괴하며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폭력의 실체를 인지하는 것이 바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자신과 당신의 관계를 건강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
당신의 이야기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나 드라마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놀라울 정도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유행어처럼 번져나갔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와 무서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고 그것이 단순한 거짓말이나 의견 다툼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좀먹어가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려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사실 탄생한 지 85년이 넘은 제법 역사가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대중문화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랫동안 심리학계에서만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2010년대 중반부터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폭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미국 방언협회는 이 단어를 올해의 가장 유용한 신조어로 선정했고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는 2018년 가장 인기 있는 신조어 2위로 꼽았습니다. 급기야 2022년에는 저명한 메리엄 웹스터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가스라이팅을 선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의 뜻을 궁금해하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증거겠지요. 하지만 어떤 단어가 너무 자주 그리고 때로는 부정확하게 사용되다 보면 그 본래의 날카로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스라이팅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짚어보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이 기묘한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기원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심리학 용어들은 그 의미가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단어 자체만으로는 도무지 그 뜻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가스등이라니 이게 대체 심리적 조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임상적인 학술 용어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에서 파생된 관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38년 영국의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이 쓴 연극 가스등입니다. 이 연극은 당시 6개월간 공연되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곧이어 1940년 영국에서 그리고 1944년 미국에서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두 영화 모두 각국에서 고전의 반열에 올랐으며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각색되며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880년대 런던. 주인공은 잭 매닝엄과 그의 아내 벨라입니다. 벨라는 부유한 이모 밑에서 자랐지만 14살 때 이모가 의문의 살인을 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습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그녀는 10살 연상의 신사 잭을 만나 불같은 사랑에 빠지고 만난 지 단 2주 만에 청혼을 받아 결혼합니다. 부부는 벨라가 이모에게 물려받은 저택의 1층에서 살고 2층은 버려진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신혼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잭은 벨라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집과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내에게 어디 가는지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벨라는 어두운 집 안에서 기이한 일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벽 속에서 나는 소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안을 밝히는 가스 등의 불빛이 이유 없이 스르르 어두워지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벨라가 불안에 떨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남편 잭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벨라에게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 그건 모두 당신의 상상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신의 정신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물론 잭은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이 원인이었으니까요. 그는 매일 밤 버려진 2층으로 몰래 올라가 과거에 자신이 살해했던 벨라의 이모가 숨겨둔 보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위층에서 가스등을 켤 때마다 집 전체의 가스 압력이 낮아져 아래층의 등불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벨라가 알게 할 수 없었기에 대신 그녀가 스스로의 감각과 판단력을 의심하고 마침내 스스로를 미쳤다고 믿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영화가 오늘날까지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이것이 자기의 성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가스라이팅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의자들이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도구들도 보여줍니다. 관계 초기에 폭발적인 사랑을 퍼붓는 러브바밍,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대를 고립시키는 행위, 그리고 관계의 제3자를 끌어들여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삼각관계 형성 같은 것들 말이죠. 영화 속에서 잭은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언어, 그의 눈빛,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벨라의 정신을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화가 멀쩡한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되고 스스로의 정신을 불신하게 되는지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연극 가스 등의 이야기를 통해 그 기원을 살펴보았으니 좀 더 명확한 정의를 내려볼까요? 미국 심리학회는 가스라이팅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식, 경험 또는 사건에 대한 이해를 의심하도록 조종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본래 이 용어는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거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만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훨씬 더 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 틀리는 것과는 더더욱 다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8 곱하기 7은 54라고 말했다면 그건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아마 그 사람은 구구단을 다시 외워야 할 뿐이겠죠. 조금 더 복잡한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의 연인이 약속보다 늦게 귀가하며 회사에 일이 많아 야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공동의 친구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이 함께 술집에 있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다가 들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 직면했을 때 당혹감이나 죄책감을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터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넌 정말 쪼잔하고 집착이 심하구나. 뭐가 문제길래 날 이렇게 감시하는 거야? 혹은 증거 자체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내가 감히 어떻게 라며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를 제기한 당신의 성격, 당신의 행동, 당신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습니다. 대화의 초점을 자신의 잘못에서 당신의 결점으로 교묘하게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람을 피우다 걸린 사람이 내가 나한테 소홀했기 때문에 내가 외로워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더 좋은 파트너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은 단 하나, 당신을 혼란과 자기의심의 늪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행동 패턴입니다. 그들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 모든 관계에서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특히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신도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 과정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출근하면서 배우자에게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봅시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쓰레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이 이 점을 지적하자 상대방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한테 그런 부탁 한 적 없잖아. 당신은 항상 뭘 그렇게 잘 잊어버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부탁을 안 했나? 내 기억력이 왜 이러지? 상대방의 확신에 찬 태도 앞에서 당신의 기억은 힘을 잃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단 한 번의 거짓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영혼의 잠식 과정입니다. 마치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스스로의 판단력과 기억력은 점점 더 불신하게 됩니다. 상황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 안 쓰레기통에서 사용한 콘돔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사실을 추궁하자 가스라이터는 분노하며 당신이 보지 않는 사이에 증거물을 몰래 치워버립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다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와서 봐. 아무것도 없잖아. 당신 대체 뭘 본 거야? 당신의 망상과 편집증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야. 명백했던 증거가 사라진 순간 당신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대화 녹음이나 사진 촬영으로 증거를 남기기 쉬워졌지만 가스라이터에게는 그런 증거조차 무용지물입니다. 그들은 증거를 들이미는 당신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정당한 분노마저도 스스로의 문제라고 여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난 것인데 가스라이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봐, 당신은 항상 그렇게 감정적이고 예민하게 굴지. 그게 바로 문제야.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거짓된 인식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문제 있는 자신을 떠나지 않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더 매달리게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묘한 학대이기 때문에 누구든 그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종종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며 조언을 해도 오히려 자신의 가해자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깊은 심리적 통제하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한 사람의 현실 감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파괴하며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폭력의 실체를 인지하는 것이 바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자신과 당신의 관계를 건강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 당신의 이야기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